여기 8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잡곡밥으로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하여 병원에 가보니 심부전증 4기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바로닥터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잡곡밥이 사실 신장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다고 하여 속이 불편해도 몸이 부어도 설사를 해도 억지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이실 겁니다. 잡곡밥을 먹어도 되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제가 총 7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지금 당장 잡곡밥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일주일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곡밥으로 바꾸고 혹시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현미를 먹으면 빈혈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미에 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피틴산은 곡물 껍질에 있는 성분인데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실제로 스웨덴의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에게 피틴산 함량이 더 많은 이유식을 먹였을 때 빈혈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틴산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잡곡에는 현미, 보리부터 해서 기장, 수수, 율무 등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피틴산이 가장 많은 곡물은 바로 현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빈혈이 있는 경우, 특히 생리하는 여학생, 젊은 여성의 경우 출혈로 인해 몸에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현미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현미를 멈춰주세요. 앞에서 제가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했죠? 근데 이 성분이 철분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아연도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현미 껍질에 있는 피틴산의 화학 구조인데요. 이렇게 음전하, 마이너스를 띈 곳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화학 구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여기 플러스 2라고 적혀있는 양전하가 마이너스를 띈 곳과 서로 달라붙게 돼요. 이렇게 달라붙은 덩어리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불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유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거꾸로 칼슘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치아뼈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 채식을 하는 경우 생현미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매우 딱딱하잖아요. 이걸 씹는 과정에서 치아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현미를 드실 거면 물에 불려 드시던지 혹은 그냥 현미밥으로 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증상이 잡곡밥을 먹은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생트름, 복통, 설사, 심지어 변실금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위에도 영향을 줘서 위경련,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음식물이 장으로 잘 못 내려가고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이지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이 십이지장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췌장까지도 거꾸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 증상이 현미의 어떤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미에 비해서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즉,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되죠. 그래서 다이어트나 당뇨에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라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이섬유가 과할 경우 오히려 복통, 복부백만, 설사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요. 잡곡에는 주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요. 따라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잡곡밥을 먹거나 혹은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쌀 껍질에 있는 렉틴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 단백질을 잘 분해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평소에 위장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렉틴은 장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소화해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화 자체가 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는 것만 못하죠. 특히 현미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해도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하는데 치아, 잇몸이 좋지 않아서 씹는 게 힘드시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보기만 해도 정말 아픈데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잡곡밥을 주의해야 합니다.
잡곡밥을 먹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통곡물 속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퓨린 때문입니다. 이 퓨린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요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산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죠. 특히 이게 관절 주변에 쌓여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토마토가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어쩌면 잡곡밥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볍게 가렵고 두드러기 나는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에 있는 글루텐이란 성분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글루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빵 만들 때 반죽을 쫄깃하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글루텐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누수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력 약화, 골다공증, 자폐증, ADHD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에 염증이 심해 비타민 B 흡수가 잘 안 되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때 글루텐 프리 식품이 유행했었죠. 글루텐은 우리가 많이 먹는 잡곡 중에서 보리, 기장, 귀리에 많이 들어있고요. 글루텐이 없는 곡물은 현미, 수수, 조, 메밀, 콩입니다. 아이가 반찬을 잘 안 먹어서 밥만이라도 좋은 거 먹이자 해서 잡곡밥을 주는 경우가 있죠. 혹은 변비가 있거나 소화 비만인 경우에 잡곡밥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에게 현미와 같은 잡곡밥을 줄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소화기가 아직 덜 발달되었거나 위장이 약한 아이, 특히 아이들은 꼼꼼히 잘 안 씹고 대충 넘겨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는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할 때는 여러 개 혼합하지 말고 한 개씩 섞어가면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 반응을 살피면서 먹이셔야 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잡곡밥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잡곡밥에는 칼륨과 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알아서 잘 배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 몸속에 칼륨과 인이 쌓이면서 가려움증, 관절통을 유발하고 특히 칼륨이 과다하면 부정맥, 심정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처럼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으로 신장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뇨가 있으면 현미와 같은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고 신장이 안 좋으면 백미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당뇨도 있고 신장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3단계부터는 잡곡밥보다 백미를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즉, 그냥 당뇨만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도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 1, 2단계 정도면 잡곡밥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현미, 잡곡에는 버리기 아까운 좋은 효능들이 많습니다. 만일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잡곡의 좋은 영양을 더 잘 흡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앞에서 제가 피틴산이란 성분 때문에 빈혈, 치아 손상,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피틴산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놓고 냉장실에 보관해두면 물에 피틴산이 녹아져 나온다고 해요. 혹은 발화 현미를 드시면 됩니다. 이건 쌀에서 싹을 틔운 것인데 발화 과정에서 피틴산을 분해시킨다고 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100% 백미보다도 100% 현미밥보다도 적절히 섞은 잡곡밥의 형태가 좋은데요. 그중에서 주로 많이 먹는 잡곡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수수는 화곡류 식량 작물 중에서 특이하게 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닌은 항산화 물질로 항암, 항염 작용이 뛰어난데요. 수수에는 이 탄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기장, 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글루텐이 없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편이고 비소의 양도 적다고 하네요. 이 비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인데요. 물론 현미에 있는 무기 비소가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소가 적은 수수를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리는 현미보다 섬유질이 더 풍부하고 단백질, 지방도 더 많으며 칼슘은 4.6배, 철분은 4배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오랜 포만감을 원하시거나 변비가 심하신 분들 혹은 빈혈이 심하신 분들은 귀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수수, 조, 팥보다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수수와 마찬가지로 글루텐이 없고 비소도 적어요. 그리고 특이한 효과가 있는데요. 모발에 유용한 영양소인 밀리아신이 풍부해서 탈모를 개선해 준다고 하네요. 녹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율무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이 붓는 경우에 같이 먹으면 좋아요. 고전 한의학을 담은 식감 본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습기로 부은 것을 제거하는데 다른 모든 약보다 뛰어나다. 또한 본초 강목에 따르면 저리고 아프거나 근육 경련이 있는 경우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참, 율무는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다고 하니 임산부는 주의해 주세요. 현미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식감이 까끌까끌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죠. 이 식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주입니다. 저는 술 잘 못 마시는데 이거 먹고 취하면 어떡하나요? 네, 괜찮습니다. 밥이 끓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다 날아가거든요. 알코올을 섞으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 더 빨리 끓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현미를 더 오래 끓일 수 있어서 식감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도 증가한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서 실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쌀 100g을 기준으로 한 그룹은 순수한 물만 120cc를 넣었고요. 다른 한 그룹은 물 100cc에 발효 알코올, 즉 소주 20cc를 넣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했더니 소주를 넣은 밥에서 이 항산화 물질이 17%나 증가했습니다. 알코올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잘 빠져나오게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밥이 굳는 속도도 느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똑같은 쌀 100g을 넣었는데 이 소주 한 잔으로 식감도 부드러워져, 밥도 천천히 굳어, 항산화 물질도 더 많아져. 일석삼조 아닌가요? 만약에 여기서 더 항산화 기능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현미의 비율을 좀 더 늘리거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수수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 밥솥보다 일반 밥솥을 사용하면 영양 성분이 덜 파괴되어 폴리페놀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주를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쌀과 소주의 비율을 1대1로 넣으면 됩니다. 즉, 쌀 한 컵 넣었으면 소주도 한 잔, 쌀 2컵 넣었으면 소주도 2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현미에 있는 피틴산이 체내 철분 흡수를 억제하여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미와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이 비타민C가 피틴산 대신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시각과 미각도 중요하지만 후각도 중요하죠. 바로 이 표고버섯은 향고라고 불릴 만큼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붓기도 제거해 주는데 효능이 좋아요. 표고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란 성분이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에리다데민이란 성분이 콜레스테롤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잡곡밥 위에 표고버섯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앞으로 잡곡밥과 함께 하실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잡곡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와, 무려 40곡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거 많이 넣으면 좋겠지 해서 제일 많이 섞여 있는 걸로 고르시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실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다양한 잡곡을 5곡, 17곡, 20곡, 25곡 이렇게 섞어서 섭취한 후에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이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았던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바로 5곡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잡곡을 넣을 경우 영양 성분이 서로 충돌해서 흡수율이 오히려 저하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5개 곡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내 몸에 맞는 잡곡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잡곡에는 찬 성질의 곡류가 있고 따뜻한 성질의 곡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성 체질이신가요? 냉성 체질이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몸에 열이 많다면 성질이 찬 보리, 팥, 조, 율무, 메밀, 녹두를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속이 냉하다면 따뜻한 성질의 수수, 찹쌀, 콩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 서랍을 열고 어떤 잡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중에 나와 맞는 잡곡이 있으신가요? 쌀과 잡곡의 비율은 7대3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지만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팥과 같이 서늘한 기운의 잡곡을 늘리고 몸이 찬 사람은 수수와 같이 따뜻한 성질의 곡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크게 2가지 반응으로 갈릴 것입니다. 전 몇십 년 동안 잡곡밥 잘만 먹어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잡곡의 좋은 효능을 다 흡수하실 수 있는 건강한 체질이시네요. 매우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반면 이런 분도 계시겠죠. 이 영상 보고 바로 잡곡밥을 끊었더니 온몸이 붓고 배가 아팠던 증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그렇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현미 좀 안 맞으면 어때요? 백미를 드시고 대신 섬유소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잘 섭취하여 보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잡곡밥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과 잡곡밥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